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고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였습니다.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는데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 49일 이후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달랐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 4명도 이번에는 탄핵 기각편에 서면서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은 별개 의견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일치를 위해 수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큰 결론 자체에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 분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여야가 상대방을 향해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장외투쟁과 거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마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소속 의원 대다수가 헌재를 압박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지도부는 방관만 한다며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 국법입니까? 여당 지도부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민주당을 향한 의구심을 내려놓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숙고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당이 한 목소리로 결과 승복을 약속하면서도 서로의 진위는 의심하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탄핵 심판 선고 뒤 예상되는 사회 갈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상대당을 비판하며 중도층 포섭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가 행진과 단식, 시위 같은 거리의 정치를 이어가는 만큼 승복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일종의 여론전인 셈입니다. 실제 여야 정치 원로들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진영 간 극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탄핵 찬성 시민들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각각 모여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며 어제 저녁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통령 석방 뒤 6번째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안국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란 세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지난 10일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를 촉구하며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잇따라 외쳤고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다른 지지자 단체도 안국역 3번 출구 인근에 모여 대통령 응원 행진에 나섰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와 마라톤 대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들은 오늘 오후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합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단체들은 세종교차로에서 대한문 사이 구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휴일인 내일은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2025 서울 마라톤 대회로 광화문 광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경찰은 마라톤 풀코스 출발지인 세종대로 구간은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을지로와 청계천로 등 도심권은 오전 7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신설동역과 잠실 종합운동장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통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마라톤 대회 당일 교통경찰 1,600여 명을 배치하고 서울시는 통제 구간에 해당하는 버스 노선을 임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대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이 탄핵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자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합니다. 어떤 게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그래, 이 미친 것들아. 법도 모르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찰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담장에는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 차단벽과 안전펜스가 추가로 설치되고 경찰은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헌재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도 중지됩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격한 폭력 시위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입고 캡사이신 이경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를 지참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국회나 법원은 물론 언론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도 경찰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부터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점에 대한 출고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검찰에 대해선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기관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여권 인사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방대한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내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만능 수사법이라거나 대통령 제2요구권을 유도해 거리 정치로 나서기 위한 속셈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야당을 겨냥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2요구만 벌써 8번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자신도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일각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일단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여권의 줄탄핵 비판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언제 재의결할지 당장 정하지는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를 의결하며 이미 검찰에서 의혹 전반을 충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직무에 복귀한 만큼 관련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복귀 첫날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의혹은 명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까지도 명 씨와 메신저 등으로 공천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눠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지검장으로서는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이어 세 번째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이어 김 씨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광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창구 정무특보,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등 5 시장을 보좌해온 인물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결국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5 시장을 겨누게 될 전망인데 조사 시기와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결단도 복귀한 이 지검장이 직접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터널에서 추돌 사고 뒤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 밤사이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을 뿌려도 사그라지지 않는 불길이 차량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새벽 세종 포천고속도로 가련터널에서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여파로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멀리서도 선명합니다. 상당히 좀 큰 건물 같았어요. 검은 연기 같이 막 보여요. 서대구역 부근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시흥시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나머지 주민 6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돼지우리에서도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열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돼지들이 막 울음소리 들리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상황을 봤어요. 소방당국은 돼지 1,300마리 가운데 15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과수원 인근 들판에서 불이 나면서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과수원에 나무를 태우러 간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약 2년 만인데요. 전라남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의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으로 이어지는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고 매몰 처분을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 162마리 가운데 4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네요. 한우 농가들 엄청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또 이렇게까지 되니까 마음이 그냥 밥도 안 들어가고. 이에 따라 영암을 비롯해 부근 목포와 나주 등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건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 3km 반경에 소와 돼지 등 2만 9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은 만약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농가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염려가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차단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도내 가축 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검역본부 포함 농식품부하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기에
차단토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한 전남에서 2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홍콩과 캄보디아 등의 전남산 한우 수출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김세론 유족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관련 내용 반박은 없었지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이버 레카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공개한 김수현과 고 김세론 사진들입니다. 김세론이 입은 옷은 2019년에 등록된 상품이고 다른 사진 촬영 시점도 2019년 12월입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한 증거라는 한 유튜브 채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김수현 소속사는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1년 넘게 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으로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문가 확인 없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회사가 해결하겠다고 답했고 김세론 측과 협의를 통해 일단락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지난해 3월 열애설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김세론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론 유족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김수현 측 입장에 대한 해명 대신 딸 관련 폭로에 나선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며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 레카들의 범죄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수현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유튜브 채널은 김세론 유족 요청에 사진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고 김세론이 생전 연예인 사생활 폭로 유튜버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유튜버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인은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또 한 명의 젊은 여배우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면서 악질적 행태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되고 국회 소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지 심사하게 됩니다. 대전경찰청은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악성 댓글 작성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모르고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악성 댓글 5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일부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악성 댓글을 선별하고 유족이 추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 국가로 이미 지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지정해 4월부터 효력이 발휘되는데 정부는 뒤늦게 시정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중희 특파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걸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는지 묻는 이메일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민감 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현재 민감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가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이 민감 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에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우리나라가 민간국가에 지정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당국은 민간국가 발효가 4월 15일로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그때까지 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산하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전 협의나 통보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열 외교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간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메일 답변에서 바이든 정부가 그것도 임기 마지막에 한국을 왜 민간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불거진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 민간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필리핀, 괌 등을 찾아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주요 동맹국 인사들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산업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순방 일정에서 최종 제외했습니다. 헤그세스가 방문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인사 방문이 될 수 있었지만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방문 계획을 접은 걸로 분석됩니다. 하워드 러터닝 미국 상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차에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관세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엔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면서 트럼프 1기 당시 80%였던 미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60%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한국, 독일에서 아주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기습 기업회생 절차 도입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관계업체와 투자자에게 사과하며 상거래 채권은 모두 갚겠다는 변제 의지를 밝혔지만 대주주 MBK의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습 회생 절차 사태 이후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주현 대표는 이미 3,400억 원의 상거래 채권 상환을 마쳤고 영세업자가 우선순위라 대기업 채무 상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용 현금이 1,600억 원이며 영업을 통해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녀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회생 절차 신청이 신용등급 하락 직후 이루어진 점을 놓고 MBK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MBK만의 실익을 위해 홈플러스를 경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K가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건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
상거래 채권 외에 금융채권 해결책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대주주 MBK를 향한 책임론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를 향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전자단기 사채 825억 원어치를 발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루 전에 이미 발행이 완료된 물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와 증권사를 믿고 전단체를 샀다가 변제를 못 받을 위기에 놓인 투자 피해자들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이 사죄를 출연해서라도 변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류한홍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왜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지난달 25일 받고도 전자단기사채 825억 원어치를 발행했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기 전날 이미 전단체 발행이 완료됐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평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경에 일단 1차 예비 통보를 받았고요. 26일 날 저희들이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25억에 대한 매입채무 유동화는 실질적으로 24일 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등급하고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과연 1차 통보 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선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련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을 비롯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이 부분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대주주 MBK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채권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와 MBK를 믿고 투자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며 김병주 회장이 사죄 출연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개월만 홈플러스 믿고 MBK 믿고 하라고 해서 정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이 개인 사죄가 굉장히 십사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임질 자세가 있다면 사죄를 출연해서라도 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정부도 홈플러스 관련 긴급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기업 어음이나 전단체 발행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응하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 현안 질의에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은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서면에서 MBK 펀딩과 투자 과정과 달리 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김광일 조주현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위원회가 궁금해하는 여러 사안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홈플러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계된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 어음과 전자단기 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기업은행 등과 함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적할 수 있다는 주요 의과대학의 방침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건 학생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란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이라며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두고 2026년 모집 인원만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3,058명으로 했다며 담보할 문서 하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태구 의협 회장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관해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다며 24, 25학번 교육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26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호봉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과 관련해 다음 주 정도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제29대 대기업 회장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대학 총장과 학장, 의대 교수가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우려하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복귀 시에는 학칙대로 처리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확실하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서울대 등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걸리고 또 완치가 어려우며 한 번 투병하게 되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질병, 바로 만성 콩팥병입니다. 우리나라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없다 보니 연관성이 큰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대 여성 이모 씨는 3년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방문해 4시간씩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게 맨날 이게 주사바늘 꽂아야 되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프니까.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 손상이 있거나 기능이 감소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국내 성인 가운데 8%가 넘게 이 병을 앓고 있는데 2020년 기준 국내 환자의 연평균 증가 수치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을 정도로 증가 추세도 빠릅니다. 환자 한 명당 연간 치료비도 암, 고혈압, 치매보다 많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 1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문제는 만성 콩팥병에 걸려도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장 기능에 크게 문제가 온 뒤에야 병을 인지하게 되다 보니 투석이나 신장 이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병 완치는 그러면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나요? 나이가 들면 다시 회춘이 안 되듯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그런 굴레에 한번 빠지면 계속 콩팥병은 조금씩 나빠지게 되는 게 보통의 코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건강검진을 거르지 말고 꾸준히 받으면서 콩팥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대한 빨리 질환을 발견해야지만 말기 콩팥병으로 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생겨나는 경우가 흔한 만큼 관련 질환이 있을 때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취약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노인은 연령대 인구 비율 대비 화재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데요. 화재 경보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집에는 화재 경보기가 없어 이웃이 신고했을 때는 불이 많이 번진 뒤였습니다. 불은 집안을 모두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80대 노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23년 노인 화재 사망자 비율은 43.4%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8.6%의 2배가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화재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큽니다. 2분 정도 경과하면 연기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7분이 되면 최성기가 돼서 불이 전 방 안에 확산이 되는데 노인분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피해가 커지는 거죠. 대안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의무화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꼽힙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자체 내에서 경보까지 해주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빨리 깨워주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마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 70%를 넘어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꾸준한 홍보는 물론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는 만큼 설치 후 신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보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매우 나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마침내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30일간 휴전안에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사실상 항복과 같은 종전협정보다는 계속 싸우기를 바라지만 병력이 관건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레흐 키페르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미국이 우리를 떠난다면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도 러시아는 인력이 없고 지쳐 대도시를 점령하지 못할 거라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하지만 전쟁을 이어가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를 가장 압박하는 건 무기나 탄약보다 병력 부족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프로야구 정식 개막이 다가오면서 주축 선수들도 시범 경기에서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SG의 최정은 이틀 연속 홈런포를 날렸고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88개를 쳤던 기아의 위즈덤도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KBO 리그 최다 홈런의 주인공 최정이 시원한 홈런포로 개막을 재촉했습니다. 키움의 신인 김서준을 상대로 1회 2점짜리 아치를 그렸습니다. 시범 경기 12타수 무안타에 시달리다 전날 야간 경기에서 마지막 타수 때 대턴 하나와 첫 홈런을 날리고 이틀에 걸쳐 연타석 홈런을 작성한 겁니다. 지난 시즌에도 37개 홈런을 날린 최정은 올해 5개만 추가하면 최초 500 홈런의 금자탑을 쌓습니다. 우승팀 기아가 소크라테스와 3년 동행을 끝내고 데려온 4번 타자 위즈덤도 첫 홈런포를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낯선 공을 눈으로 익히는 데 주력했던 위즈덤은 1회 두산 최승용의 포크볼을 자신있게 잡아당겨 잠실의 왼쪽 담장을 낮은 각도로 넘겼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린 매선 스윙이 돋보였습니다. 마운드에선 FA 이적생인 한화 엄상백이 인상적인 투구로 개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 44개로 롯데 타선을 5회까지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140km대 속구와 130km 안팎의 체인지업, 두 종류의 공을 섞어 던지며 안타는 한 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장에서 또 첫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적하고 첫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NC가 5선발 후보를 꼽고 있는 목지훈도 KT를 상대로 5이닝 1피안타의 호투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된 전설의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실사판 영화가 개봉합니다. 흑인 인어공주의 라틴계 백설공주까지 원작 캐릭터와 차이가 있는 주인공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큰 사랑을 받아온 전설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가 실사판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졌다는 원작 설정과 다르게 어두운 피부의 라틴계 배우가 주인공. 백설공주가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주체적이고 강인한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했다.
10년 넘게 드라마 시리즈로 사랑받아온 고독한 미식가의 스크린 버전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대한민국까지 장소를 확장해 다채로운 음식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혼밥의 아이콘 마츠시게 유타카가 주연은 물론 처음으로 감독까지 맡아 관객들을 미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そこに井の頭五郎が物語の中に入ることによっていろんな人を人生を動かしていくっていうストーリーにしました。Would you kill for me, George? 영국 정보국 최고 요원이 조직 내 스파이를 파헤칩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곳은 같은 요원인 자신의 아내. 주어진 시간은 단 7일. 그 사이 진짜 배신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성극이 하고 싶어요. 어느덧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여성국극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예술이 되는 그 순간 여성국극의 매력을 풀어놓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는 무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봄 기운이 풍기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주말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아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지난주보다 차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남부권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사고까지 났습니다. 10번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광양 부근인데요. 지금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통행까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빗길 속 사고 나지 않으려면 예방이 중요하겠죠. 곳곳으로는 비가 꽤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노면 상태 많이 미끄러워 보입니다. 과속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면서 감속 운전으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안쪽에서는 백번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하기분기점 부근 4차로 쪽에 보시다시피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하시면서 추가 사고 막아주셔야겠고요. 다가오는 오전 7시부터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고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시행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충청권 통과는 괜찮지만 최대 혼잡 시간대인 12시 때에는 천안 통과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는 11시 때쯤에 진천과 서청주 중심으로 가장 혼잡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3도고요. 낮에는 15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추워집니다. 월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이번에도 강원도는 폭설입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도 3에서 8cm의 큰 눈이 오겠고 서울은 1c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6.1도, 창원이 10.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1도, 대전 1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나 눈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